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북한 정부의 수립, 친일파 청산 노력, 그리고 농지개혁의 순서대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뭐 하는 사진 같으신가요? 네, 이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장면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광화문, 지금의 광화문이 있던 그곳, 경복궁 그곳에요.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물로 쓰여져서 그 앞에서 이렇게 정부 수립 축하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부가 바로 48년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맞춰서 세워지게 되죠. 우리 광복이 45년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48년에 우리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3년간의 아주 다이나믹했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이제 바로 그거에 맞춰서, 그거 이어서 임시정부 남북한 총선거 실시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거 50총선거입니다. 50총선거로 인해서 이제 남한만의 선거가 실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이거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4년인데 이때만 특별하게 재헌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다라는 걸 기억하면 더 좋겠죠. 항상 역사에서 최초 이런 거는 기억을 하면 좋으니까요. 이 재헌국회 활동은 어떤 걸 했냐?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제정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재헌헌법을 선포합니다. 이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정을 채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재헌헌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정이라는 건 군주정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왕이 없는 정치를 공화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냐?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선포했죠. 이 헌법을 선포한 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7월 17일 재헌절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날이 공휴일이어서 선생님 까먹지를 않아요. 항상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까먹기도 어려울 것 같아. 광복절과 같은 날인데 3년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사진에서 나왔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북한은 승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한을 이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북한 정권은 어떻게 수립됐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46년에 수립되면서 이런 거랍니다. 토지개혁을 실시해요. 토지를 말 그대로 개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방법은 무상으로 뺏고 무상으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다시 무상으로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요, 나라가. 그리고 다시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준 게 바로 북한의 토지개혁 방식입니다.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회주의적으로 이제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줬다가 다시 국유화를 실시했던 게 바로 북한의 이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날짜를 보면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9월 9일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북한이 지금도 이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해서 9월 9일 날을 기념하는 일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긴장을 하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긴장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북한에서는 기념일이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친일파 청산 노력인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식민지로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 그러니까 일본에 협력하면서 되려 우리 한민족을 핍박하면서 자기 배불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는 노력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래서 민족정기 회복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1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거죠.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기반으로 해서 반민특위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지금의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특검을 열어야 된다 한 것처럼 특검과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뭐 검찰 조사 같은 특검과 비슷한 반민특위를 구성해서요. 여기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을 시도했습니다. 왜 시도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체포대에서 이송되는 김현수와 최린이에요. 여기 김현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최린이라는 사람인데 뭐 다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최린이라는 아저씨는 민족대표 33인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3.1운동 때 그 김이동리 선언서를 하고 나름 주도했던 그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됐던 아저씨가 최린이고 그 이후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또 누구 있을까요? 박흥식이라는 사람도 있고 노덕술 그리고 이광수라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하지만 좌우 대립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활동이 중단되게 돼요. 그리고 경찰들까지 당시 반공적인 이제 경찰들이 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반민특위가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친일 인사 대부분이 풀려납니다. 이 반민특위에서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자 했지만 진짜로 형을 받고 깜빵에 간 사람도 곧바로 풀려나게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펼쳐져요. 왜 그랬는지 선생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당시의 상황이 이걸 못하는 상황이었을까? 정말로 못할 상황이었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했었어야 했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반민족 처벌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지개혁을 보려고 해요. 농지개혁은요. 북한의 토지개혁처럼 우리나라도 농지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농지개혁법을 제정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농가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농민에게 판매하는 북한과는 다른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5정보를 갖고 있어요. 5정보를 갖고 있었어.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내가 조상 대대로 내가 농사짓던 땅이야. 근데 국가에서 3정보까지만 갖게 해요. 그 이상의 내가 5정보니까 나머지 2정보의 땅을 국가가 사갑니다. 국가가 사가요. 사가고 그 사간 땅들을 다른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게 바로 이 농지개혁이에요. 이게 1950년 전에 실시가 돼요. 그래서 6.25 전에 이게 실시가 돼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라고 한 가지의 큰 이제 한 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제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소작농이었죠.
내 땅이 없이 지주 밑에서 내가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 해당하는 분을 지주한테 넘겨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우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남침을 한 이 6.25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역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